네, 안녕하세요. 예. 3차 강의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98조입니다. 오늘 물건 부분 점 이래 정리하고, 오늘 아마 법률행위가 중요하고 입증 책임 관련되는 쟁점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법률행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정리하고, 법률행위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잖아요. 의사표시 대리, 그다음에 소멸시효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이래 되는 파트니까 법률행위 부분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잘 정리하고 소멸시효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민법 총칙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채권법 정리해 드릴 테니까 채권법도 지금처럼요 빠르게 한번 스킵하는 기본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98조 물건의 정의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권리 객체에 대해서 우리 민법 총칙이 이렇게 규정을 두는데, 모든 권리에 대해서 규정한 게 아니고 물권법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조가 물건의 개념 정의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98조 보시면 본법에서 물건이라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유체물은 당연히 물건이죠. 유체물은 당연히 물건이고, 다만 관리할 수 있다면 물건이 될 수 있고요. 전기기타 자연력도 물건이 이래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기기타 자연력이 냉기, 온기 이런 걸 말해요. 에어컨 바람 아니면 히터 이런 것들, 냉기, 온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이래 말하게 되니까, 냉기를 함부로 옆에서 빼내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물건을 훔쳐간 거하고 동일하게 이래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절도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물건이어야 됩니다. 물건이어야 되고,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보는데, 권리는 자연력이 아니죠. 그죠? 권리는 자연력이 아니니까 무기명 채권은 동산이다 이래 나오면 틀려요. 틀리게 되니까 물건일 때만 동산에 들어갈 수 있고, 권리기타 자연력을 이래 말하니까, 전기기타 자연력을 말하니까 권리는 자연력에 들어갈 수 없어서 물건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고, 왼쪽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이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원래 독립된 권리 객체가 될 수 없는 게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될 수 없는데, 물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줄 게 독립성을 가져줄 게 필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물건은 누가 주인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누가 주인인지. 그러니까 제가 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 시계는 제 거라는 게 표시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자기 물건임을 자기 거라는 걸 소유자임을 표시해주게 되고, 이게 법률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공시방법은 등기하고 점유밖에 없지만요, 필요에 따라서 관서법에 따라서 공시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 그러니까 꼭 점유를 안 하더라도 내 거라는 걸 표시하는 것들이 표시해줄 방법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통해서 새끼줄을 챈다든지 이렇게 팻말을 꼽는다든지를 통해서 관서법상 공시방법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공시가 되려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공시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시계처럼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 것처럼 제가 점유를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지, 앞에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점유할 수는 없거든요. 같이 점유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 하나의 권리만 인정하는 것을 일물일꾼지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독립성 자체가 필요한 것들이 공시방법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하게 되고, 하나만 표시하고, 따라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따로 독립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게 때문에 일물일꾼주의라는 측면 때문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물건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물건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것만 가능하다면, 공시만 가능하다면 그때는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정할 필요가 없게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학원 건물에 가보면 밑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죠.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건물 전체나 아니면 1층 전체를 빌릴 필요 없이 1층 공간 중에 일부분만 나한테 있으면 되거든. 일부분만 나한테 있으면 되고, 또 내가 1층 공간 중에서 일부분만
내가 빌려 쓸 수 있다는, 빌려 쓰고 있다는 걸 공시만 할 수 있다면,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게 이래 되고, 이게 대표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겁니다. 전세권, 이런 것들은 전세권 등기가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니까 공시방법 때문에 일부는 원래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이래 될 수 없지만요. 예외적으로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예외가 가능하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건, 전세권, 객체가 이래 가능하더라고 이렇게 가고, 일동 건물의 일부는 구조상, 기능상요,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이래 삼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4층으로 해가지고 어떤 4층짜리 건물이 있게 되는데, 이걸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층별로 따로따로 소유권을 인정할지,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건물로 이 합격에 법한 건물처럼 5층짜리 건물을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명이 소유자가 되는데, 근데 우리 강남역에 있는 그 빌딩들처럼 따로따로 층별로 1층 소유자 따로, 2층 소유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팔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되는데,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고, 이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아파트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주 공간이 101동이라는 한 동에 수십 채가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 수십 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이를 부르게 되고, 이렇게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구조상, 기능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춰줘야 돼요. 독립성을 이래 갖춰주게 이래 됐다면, 그때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처리될 수 있게 이래 돼서, 이거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이래 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전세권처럼 등기하면 이거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이거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이래 됐을 때 하나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별개의 소유권,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집합물이 교보문고 이런 겁니다. 교보문고, 뱀장어를 키우는 양어장 이런 것들이 집합물이 이래 되게 되는데,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을지, 이걸 하나의 권리객체로 삼을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가 되게 되는데, 원칙은 집합물을 우리가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책을 한 권씩 사고 나오는 거지, 교보문고 하나를 산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런 말은 없게 되니까 원칙적으로 이거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없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특정을 시킬 수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이 뱀장어를 키우는 양어장이 있었는데, 이 양어장 주인이 이 그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라고 해서 특정을 시킬 수 있다고 봐가지고 이 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거든. 대출을 받게 이래 되는데, 이걸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담보 설정하는 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항상 이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 이렇게 하면 그게 새끼를 낳든 다 팔리든 뭐 이런 식으로 정관 변동한다 할지라도 이 양어장에는 일정 수량의 뱀장어는 있잖아요. 뱀장어는 있으니까 이렇게 특정될 수 있다면요, 그때는 하나의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이 돼서 담보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게 되니까,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특정이 가능할 때 그때는 집합물도요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이 이래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9조부터 해서 물건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먼저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이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는 물건이어야 돼. 전제는 물건이어야 된다. 따라서 무기명 채권은 물건에서 빠지거든. 물건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동산이 될 수 없어요. 동산이 될 수 없으니까 부동산인 물건, 동산인 물건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먼저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의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요. 정착물의 종류는 다시 세 가지. 정착물의 종류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하나. 별개의 부동산, 완전 별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이래 취급되는 것이 하나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건물.
건물은 우리 민법에서 토지와는 별개입니다. 토지와는 별개고 따라서 토지 따로 사고 건물 따로 사야 되는 거지. 건물 샀을 때 뭐 땅이 따로 온다든지 땅을 샀을 때 건물이 따로 오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완전 별개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반대로 토지 사면 언제나 따로 오는 거 일체로 움직이는 거 일체성을 이렇게 가지게 돼서 언제나 땅을 사면 같이 따라온 걸로 시급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래 되는데 그게 도로, 교량, 다리, 그 다음에 담, 이런 것들은 토지를 매입하면요 언제나 같이 일체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요 이거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양면성이라고 부릅니다. 양면성. 양면성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성격을 이렇게 같이 가진 걸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수목, 나무,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따지 않은 열매, 따지 않은 열매들, 이런 것들은 양면성을 이렇게 가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기억하면, 갑의 토지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사과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고 여기에 사과가 열려있다. 사과가 열려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사과와 사과나무를 누구 걸로 봐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원칙은 일체로 움직이는 게 원칙. 일체로 움직이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일체성의 법리가 적용돼서 땅 주인이 나무 주인이고 열매 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 부합됐다고 부릅니다. 부합된 걸로 이렇게 평가해서 토지에 부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나무 주인이고 열매 주인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이래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합이 일어나지 않는 예외 부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부착시킨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 소유자가 돼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는 을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이라는 게 뭐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권한을 가지고 만약에 부속이라는 게 독립성을 말합니다. 독립성을 이렇게 갖췄다면 독립성을 이렇게 갖게 이랬다면 그때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권한에 의해서 부축시켰을 때 예컨대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다든지 전세권자가 나무를 심었다든지 이렇게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켰다면 그때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고 을이 나무 주인이 이래 되고 자 차이점이 부합이 됐을 때는 갑이 땅을 병한테 처분했을 때 병한테 이래 팔게 됐을 때 이게 따라갈까가 문제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하나로 움직이거든 일체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전체가 병한테 넘어가고 만약에 부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키면 얘 나무고 얘 열매거든 얘가 소유자가 이래 되게 되니까 갑이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전시켰다 할지라도 이거는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게 돼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이래 취급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소유권이 운명을 같이 할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지 이렇게 나무와 열매는 항상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게 이래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특히 나무에 대해서는 임목 등기라는 걸 따로 갖추면 임목 등기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등기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임목 등기를 갖춰버리면 이거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또 하나가 나무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명인 방법을 이래 갖췄다면 이것도 토지에 부합시키지 않습니다. 토지에 이래 부합되지 않아서 명인 방법이나 임목 등기를 갖춰버리면 토지에 부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차이점은 임목 등기를 갖췄을 때는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해요. 이게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저당권 설정도 이래 가능해지게 되는데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가능하고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명인 방법은 팻말을 꼽는다든지 어떤 새끼줄을 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유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은 안 돼요. 저당권 설정은 논리필연적으로 이래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일반적으로 부합의 법리를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래 처리가 되게 될 테니까 부합의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기억해 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있게 이래 되는데 하나가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이 이래 되는데 만약에 갑의 토지 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농작물을 심었을 때, 농작물을 이래 심게 됐다면,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부합이 일어나죠. 원칙적으로 부합이 일어나고, 부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권한에 의한 부속이라는 이 요건을 갖춰야지만 이 토지에 부합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예외로 취급해서, 농작물만큼은 예외로 취급해서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고, 또 우리나라 농작물이 그렇게 오래 살진 않거든. 몇 개월 동안 이게 설이 내리면 겨울이 되면 다 죽어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간도 짧으니까요. 굳이 이런 것들을 예외를 취급해서 농사 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래 경작자에게 이래 귀속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부합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이걸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명인 방법을 이래 갖추지 않다 할지라도, 명인 방법이 없어도 언제나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되겠죠. 요 구조를 한번 이래 잡아놓고 정리를 이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게 건물 있고, 임목법상 등기된 수목입니다.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췄다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고, 미분리 과실 중에서 명인 방법이 필요하죠.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 별개의 소유권이고, 농작물은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언제나 경작자에게 귀속이 이래 되게 되고, 수목은 임목법상 등기되어 있을 때도 있고 명인 방법을 갖출 때도 있는데, 차이점이 저당권이 차이 난다. 저당권이 이래 차이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래 토지와 정착물이 이래 부동산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해놓고, 자,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게 백조입니다. 주물종물의 문제인데, 이거는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거든. 둘 다 별개의 독립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운명을 같이하게 만들어요. 운명을 같이하게 만들어서 따로따로 처분되지 않고, 주종관계 있다면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은 따라가는 것으로 운명을 같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더라. 사회 혼란을 이래 막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고무보트 같은 거, 배를 하나 구입했다면 당연히 너는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파는 사람이 배면은 배는 따로 사야 되고, 너도 별매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거래 혼란을 줄 수 있거든. 오히려 거래 혼란을 이래 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냥 배와 노처럼요, 이런 주종관계 있으면 운명을 같이하게 만들어서 함께 처분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 그게 백주 논점이 되는데요. 자, 1항 보시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했다면요, 그 부속물은 종물이 이래 된다고 돼 있고,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돼 있죠. 운명을 같이 하게 이래 만들어가지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서 이래 처리가 되도록 돼 있고, 자, 왼쪽에 종물 6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개 상부독동 이래 외우면 돼. 상부독동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상이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고, 부가 부속돼야 되고, 그 세 번째가 독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마지막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돼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만 종물이 될 테니까 상부독동이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게 되는데, 먼저 1번에 상용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상자가 항상할 때 그 상자죠. 항상할 때 그 상자고, 용자가 쓸용자가 있죠. 그죠? 학용품처럼 이런 쓸용자가 있게 이래 되는데, 항상 쓰는데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지 종물됩니다. 따라서 한 번 딱 쓸 때 도움 주는 거, 한 번 딱 쓸 때 이래 도움 주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종물이 안 되고, 항상 쓸 때마다 도움 되는 거, 도움 주는 거, 이런 것들만 종물이 이래 되게 되고, 또 하나가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 자, 이게 주종관계 있으면 주물과 종물이 주종관계 있어야 돼. 주물과 종물이, 물건과 물건이 주종관계 있어야지 이래 종물이 이래 되게 되고, 물건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용자, 소유자, 이용자한테, 이 사람한테 도움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주종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효용이 이바지해야지 그게 종물이 되는 거지, 사람한테 도움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주종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종물로 이래 보지 않게 되는데, 밑에 표가 박스에 종물을 부정한 판례에 나오는데, 부정한 판례 부분에서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이나요, 텔레비전 등은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될 뿐, 이용자한테는 도움 주죠. 호텔의 TV나 이런 것들은 이용자들한테는 도움을 이래 주게 되는데, 주물인 호텔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게 아니야. 그지? 우리가 호텔에 TV 보러 가지 않고 호텔에 있는 드라이기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호텔에 투숙하는 건 아니거든. 따라서 호텔
호텔하고는 상관없는 물건들입니다. 호텔의 효용에 입하지 않은 물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물이 아니야. 종물이 되지 않으니까 주물의 효용에 입하져야 되고 주물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도움 주는 호텔 판례처럼 이런 것들은 주종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속돼야 됩니다. 부속될 것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얘는 장소적 밀접성을 가져줘야 돼요. 장소적 밀접성.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주물은 서울에 있고, 뭐 종물은 제주도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은 주종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말은 3번입니다. 독립성. 독립성이 이래 되고, 이게 이미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굳이 주종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 독립성을 필요로 합니다. 독립성을 필요로 하고, 독립한 물건이지만 이거 주종관계를 인정해서 좀 운명을 이래 같이 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고요. 독립한 물건이면 간란에 동산, 부동산 불문입니다. 부동산 종물도 가능한 게 본체에 딸려 있는 창고 이런 것들은 부동산 종물이 되게 되니까요. 부동산도 이렇게 종물이 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되죠.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만 운명을 같이 하게 만들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처분되면 안 되니까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만 종물이 됩니다. 상부 독동이다 이래 네 가지를 기억해서 이래 정리하고, 밑에 표를 먼저 보면 종물로 인정한 사례를 기억하시면, 첫 번째가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을 우리 판례가 종물로 받고, 2번 횟집에 소속한 건물도 종물이고요. 3번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죠.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도 종물이고, 4번 백화점 건물의 전화교환 설비를 우리 판례가 종물로 인정했고, 다섯 번째 주택의 연탄창고와 공동변소입니다. 그죠? 공동변소들 이런 것들도 종물로 이래 평가했으니까 종물로 인정한 사례고, 옆에 부정한 사례들 1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입니다. 유류 저장 탱크가 바닥에 묻혀 있잖아요. 바닥에 묻혀 있는 부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물이 될 수 없고, 2번 건물에 있는 정화조들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일정 공간에 모아놨다가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거든. 처리업체가 와서 처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그거는 부합물로 봐야 되는 거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물로 인정한 거, 부정한 것들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백조 이양 조문을 우리 판례가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임의규정. 그러니까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는 이 백조 이양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언제나 같이 처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특약으로 약정으로 따로따로 처분하는 거, 이런 합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간에도 유추 적용이 이래 되게 되는데, 최근엔 이쪽을 많이 묻던데요. 갑의 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으면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거든.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니까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는 게 아니야. 나무는 이래 심어버리면 땅 주인께 돼버리거든. 땅 주인께 되는 거야. 부합의 법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남의 땅 위에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이 서 있으려면 권한이 없으니까 철거 대상이 돼요. 철거 대상이 되지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고, 그러면 얘가 철거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권한이 필요하게 되고요.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게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남의 땅을 빌리는 거,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잡아요. 여기에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주인 을이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을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됐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얘가 경락을 받았을 때,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따라갈까 이 말이거든. 이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이래 따라갈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따라오지 않아 버리면, 권한이 따라오지 않으면 남의 땅에 건물이 있는 꼴이 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건물이 있는 꼴이 이래 되니까 이 건물은 낙찰 받자마자 철거돼야 되는 그런 문제에 처하게 되니까,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 이게 지상권, 이걸 지상권이고, 얘가 종된 권리가 이래 되고, 종된 권리,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런 간에도 주물종물 법리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주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종된 권리도 같이 취득한 걸로 보자는 겁니다. 같이 취득한 걸로 봐서 철거되지 않도록, 건물이 이래 철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니까 주종관계를 인정하고, 자, 지금부터 좀 어렵게 나오면
갑이 을한테요. 돈을 5천만 원 빌려주고 여기서 월 1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이자를 이래 받기로 했고 이 약정액에서 3월달 10만 원짜리 채권이 나왔고 4월달 10만 원짜리 채권, 5월달 각각 이자가 각각 10만 원씩 10만 원씩 발생하게 됐는데 근데 갑이 얘한테 채권을 양도했을 때 채권이 갑으로부터 병한테 이전이 되면 채권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얘한테 이전되고 주인이 바뀌거든. 주인이 바뀌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채권이 양도될 때 종된 권리 따라가거든. 종된 권리도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자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자 채권이 이래 따라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채권이 따라가야 되냐 그러면 무조건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월 10만 원씩 받기로 하는 이자 약정 이게 따라가는 거고 5월달치, 3월달치, 4월달치 이렇게 각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별개의 채권이지 얘네들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채권이 아니고 새로운 채권이라고 이건 새로운 채권이 이래야 되니까 얘네들은 따라가면 안 돼. 얘네들은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걸 용어를 얘네들을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부르고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지분적 이자 채권이 되고 얘는 변제기가 도래한 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니까 얘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자 채권이 주된 권리로서 종된 권리로서 따라가는 이자 채권은 이자 받기로 하는 약정 자체를 말합니다. 약정 자체를 말하고 이걸 기본적 이자 채권.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걸 다른 말로 변제기 미도래의 이자 채권입니다. 변제기 미도래의 이자 채권 얘가 따라가는 겁니다. 얘가 이래 따라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출제되면 상당히 난이도도 있을 거다. 이거는 난이도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변제기 도래한 이자 채권이 따라간다. 종된 권리로서 따라간다. 이렇게 오답이 만들어질 건데 이거는 따라가면 안 돼. 별개의 채권으로 원래 갑이 받아야 된다. 원래 갑이 받아야 된 채권이 이래 되게 되니까 지분적, 기본적 이래 나오면 조금 쉬워지고 변제기 도래했다.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될 테니까 변제기 미도래는 따라가지만 변제기 도래한 거는 지분적 이자 채권이니까 얘는 따라가면 안 돼. 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이자 딱 종된 권리로서 따라가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얘까지 풀고 마지막에 최근에 나온 게 여기가 압류됐을 때 주물 자체가 압류됐을 때 압류 효력이 종된 권리에 미칠까? 종된 권리에 미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경매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압류. 경매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압류가 이래 되니까 압류, 환가, 배당 이 순서대로 넘어가게 되니까 압류 효력도 당연히 주물에 대해서 압류하면 종된 권리도 압류된 겁니다. 그래야지 경매로 넘어가면 같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같이 경락인한테 이전되니까 그 압류처럼 이걸 표현하면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될지 이렇게 출제됐는데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 압류했을 때 효력 미치는 거는 다 전체 종된 권리도 당연히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종물 요건 외우고 그다음에 효과들 이래 정리하고 종된 권리 논점까지 이래 정리해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저당권 법리, 압류 법리 이런 거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 101조 천년과실 법정과실 나오는데 이거는 개념을 밑줄 하셔야 돼요. 1항이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는 산출물 밑줄 천년과실 밑줄 하세요. 천년과실이 됩니다. 용법에 따라서 수취한 거, 용법에 따라서 수취한 산출물을 천년과실이라고 부르고 용법에 따라서 수취했다는 거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용법에 따라서 수취한 산출물이고 천년과실이 되고요. 2번 2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의 물건을 밑줄 법정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대가로 받으면 법정과실 이렇게 하세요. 사용대가로 받으면 법정과실이 되고 용법에 따라서 수취한 산출물은 천년과실이 이래 되게 되니까 개념을 또 개념을 바꾸게 될 테니까 이걸 밑줄 한 거를 서로 바꿔서 출제하게 되니까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면 천년과실, 사용대가로 받으면 법정과실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시고 옆에 원물도 물건이고요. 과실도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물건을 분류한 게 주물, 종물도 물건임을 전제로 해서 분류했고 부동산, 동산도 물건을 전제로 해서 분류했거든. 그래서 원물, 과실도 물건인 원물과 물건인 과실이에요. 물건인 과실이 되니까 둘 다 물건일 것을
필요로 하고 권리 과실, 뭐 주식 배당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임금, 노동의 대가 이런 것들은 과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건으로부터 생겨나야 돼요. 물건으로부터 생겨나야지 과실이 이래 되게 되고 지연이자 지연손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주 우리가 채권법에서도 살펴봐야 될 논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이렇게 정해요. 변제기를 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물건을 돈을 얘한테 빌려가지고 자유롭게 쓰다가 이 날짜에 변제기에 갚아주면 되거든. 변제기에 갚아주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내가 얘 돈을 쓰고 사용 대가를 주는 거 이게 이자. 이게 이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내가 10월 1일 날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갚지 못하면 늦은 기간 동안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늦은 기간 동안의 손해가 이래 발생하는데 이걸 지연 손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연 이자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그래서 지연이자 지연손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물건의 사용대가로서 받는 게 이자고 사용대가로서 받는 이자고 법정과실이고요. 법정과실이고 이거는 사용대가로서 받는 게 아니고 원래 갚아야 될 날짜에 내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늦은 기간 동안의 책임을 지는 거거든.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두 달 늦으면 두 달치 이렇게 책임을 지니까 이거는 성격이 채무불이행의 성격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이래 성격을 이래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사용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고 차이점 소멸시효가 다르죠. 소멸시효가 이거는 3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금요일에 해요. 이거는 10년 일반 채권하고 똑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래 적용되니까 뭘 구별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괜히 구별하는 게 아니고 실익이 있으니까 구별해요. 실익이 있으니까 이래 구별하게 이래 되니까 사용대가로 받을 때와 채무불이행으로나 손해배상으로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항상 법을 볼 때는 A와 B가 뭐가 다른지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되고 그런 게 출제되거든. 출제가 되니까 법은 항상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A 제도와 B 제도가 어떤 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거 이런 것들을 묻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돼야 되고 주관식은 그걸 잘 써줘야 되고 차이점을 이래 특징을 잘 표현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냥 평평하게 막 그냥 답안지를 쓰는 것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썼는데 점수 안 준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거는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내용이 남이 읽었을 때 과연 그 내용이 과연 그게 정당한 내용으로 그 강조점을 잘 강조하면서 정말 잘 설득력 있게 썼는지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연습해서 내가 읽은 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나는 이랬었는데 다 이해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남이 읽었을 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채점을 받아야 되거든. 채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줄지 이런 걸 객관화 시켜가지고 읽어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남이 글을 읽어버리면 그거는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잘못 수정해가지고 그 잘못 이야기한 게 이래 된 거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지. 바꿔줘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수정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뭐 이게 꼭 시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시험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생활에서 그렇지 않나? 모든 생활에서 이래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그런 것들 왜 나를 이렇게 못 알아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결국 그거는 자기가 좀 바꿔줘야 되겠지. 자기가 이래 바꿔줘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은 고쳐주는 게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 고치기 되게 힘들면 고치는 흉내라 내면 돼. 흉내라도 내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그 흉내라도 내고 잘 안 바뀌는데 그래도 내가 바꾸겠다는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은 표시만 해주면 그러면 충분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 정리하면 됩니다. 절대로 썼는데 나는 점수를 안 받았다, 안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그걸 굳이 언제 받다고 그 특별히 미워하겠어요? 미워하게 이래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써보시면서 문제 있게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자, 그다음에요. 밑에 나오는 게 국립공원 입장료. 국립공원 입장료 이걸 과실일까 사용대가로 받을까 사용대가로 받을지 문제가 이래 되는데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 아닙니다. 이건 과실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왜 입장료를 받냐 그러면 이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전기세나 청소비 이런 것들을 일부 이용자들한테 부담시키겠다 이런 측면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거지 토지 사용대가로 통행료 받는 게 아니죠. 통행료를 이래 받는 게 아니니까 사용대가로 받는 게 아니니까 국립공원 입장료 이런
이런 것들은 과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02조 과실 취득 문제가 나오는데 이랑 천년 과실은요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밑줄하세요. 수취할 권리자 이렇게 밑줄하세요. 수취할 권리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아까 여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이걸 땄어요. 이게 그 원물로부터 지금 분리했거든. 원물로부터 분리했을 때 이 과실을 천년 과실을 누가 가져가야 될까? 누가 가져가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원래 이 나무의 열매를 따야 될 사람이 따로 있겠죠. 다른 말 없으면 이런 거 없으면요. 부합의 이런 거 부합의 예외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 땅 주인이 나무 주인이고 열매 주인이거든. 따라서 원래 이 열매를 가져가야 될 사람은 얘죠. 얘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 사람을 수취할 권리자, 수취할 권리자라고 부르고 제가 지나가다가 사과가 너무 이쁘게 달려 있어. 사과 너무 이쁘게 이래 달려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사과 되게 맛있겠다라고 해서 마침 또 새만 보고 있어. 새만 보고 있고 사람이 없네요. 구름하고 새밖에 없길래 내가 땄어. 내가 땄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바꾸면 수취한자라고 부릅니다. 수취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문 표현을 수취한 자가 속한다. 수취한 자에게 속한다. 이래 나오면 이게 오답입니다. 오답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도둑놈이지 뭐. 도둑놈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따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이래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종업원이 주인을 대신해서 따는 사람도 있게 이래 되고 또 농장을 도와주러 가가지고 왜 자원봉사하러 가서 이래 따주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누가 땄든지 말이죠. 누가 땄든지 간에 이 열매는 원래 가져가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기속되니까 수취할 권리자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이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 존속기간 일수일별로 이래 취득하게 됩니다. 이자 얼마 줘야 될까 문제 되는데 한 달 썼으면 한 달치, 두 달 썼으면 두 달치, 하루 일주일 썼으면 일주일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존속기간 일수일별로 이래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마지막은 이게 강행규정으로 보이세요? 임의규정으로 보이세요? 천년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했을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 거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이 비율로 취득되게 되는 거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특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말이거든. 특약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문제 되는데 많이 바꿔봤습니다. 많이 바꿔봤다.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한테 한 달 보름만 쓰게 해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두 달치 끊어야 되고 그게 받아주면 45일치만 끊으면 되거든. 따라서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으로 이래 처리되니까 당사자 특약으로 바꿀 수 있다.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죠. 물건이 여기까지 권리객체로서요. 물건이 여기까지 정리가 이래야 될 테니까 특히 그 종물 요건들 이런 것들 보고 부업의 개념을 최근에 좀 물어요. 부업의 개념을 이래 최근에 물으니까 다른 말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다 귀속된다라고 토지 소유자가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래 가져가게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권리의 변동을 봐야 된다. 권리의 변동 문제를 이래 보게 되는데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서 매매를 통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얘가 10억 원에 사고 팔기로는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했다고 이래 생각되면 매매 대금을 받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얘한테 넘기면 소유자가 얘로 바뀌죠. 소유자가 얘로 바뀌고 얘는 매매 대금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얘는 소유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일어나게 이래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갑이 사망하면 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속인한테 넘어가죠. 상속인한테 사망했을 때 상속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갑이 을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불법행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 얘한테 손해배상을 이래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진이 나가지고요.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버리면 이게 소유권이 소멸되죠. 소멸이 이래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권리가 이전되죠. 권리가 이전되니까 변경되기도 하고 권리가 소멸되기도 하죠. 소유권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그림에도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고 이 그림에도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게 이래 되게 되는데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하고 차이 나는 점은 이 그림은 1번은 당사자들이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이 되고 여기는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죠. 뭐 사망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집이 지진이 나서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서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우리는 법정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줄여서 법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따라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 변동도 있고 법률의 규정도 있다. 법률의 규정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크게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원인은 두 가지인데 우리는 법률의 규정을 여기서 미리 다 찾아면서 공부하지 말고 지금은 민법 총칙 시간이고 공통부문을 설명하는 시간이거든. 권리 변동이라는 측면을 하나를 공통부문을 뽑아서 설명하려는 시간이기 때문이니까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에서는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 이걸 정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변동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는 해당 조문에 가서 설명합니다. 해당 조문에 가서 이래 설명하게 이래 되니까 민총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뒤에 가서 이래 설명하고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 이걸 중심으로 민법 총칙은 설명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 이렇게 말하려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요. 문장이 너무 기니까 단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어를 만들어내서 지금부터 이 단어를 가지고 이래 설명하게 되는데 그게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이 단어가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이래 되니까 지금부터 법률행위를 가지고 이래 설명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법률행위도 되고 법률의 규정도 있어요. 법률의 규정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기에 이래 될 테니까 법률행위를 가지고 정리하기에 이래 되는데요. 이 법률행위가 승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가지고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당사자가 일으키는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이 되려면 일단은 당사자가 필요. 당사자가 있어야지 법률행위가 이래 성립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지 법률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률행위를 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한 걸로 이래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났다 할지라도 째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지. 째려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 의사표시가 이래 필수 요소로 이래 들어가게 되는 거 세 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이래 필요하게 되고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당사자의 경우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을 갖춰야 돼서 첫째 날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것들을 이래 살펴봤고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죠.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목적은 확정적인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확정적인 것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법률행위 하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느 것을 할지를 모르죠. 어떤 것을 할지를 모르니까 확정적인 것을 이래 목적으로 할 것이 필요하게 되고 또 가능한 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가능한 걸 이래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가능하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목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적법. 법을 지킬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을 이래 갖출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이거 하나라도 탈락하면 무효입니다. 하나라도 탈락하면 무효니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다 구비해야 돼. 다 구비해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자기 생각과 표시가 일치돼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되면 이거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이래 되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돼야지 효력을 이래 발생하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이렇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구별했을 때 아주 중요한 실익이 하나 있어요. 아주 구별 실익 자체가 가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누가 입증하는지가 다르더라. 누가 입증하는지 증명하는지가 이래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증명책임, 입증책임이 다르다. 증명책임, 입증책임이 이래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예를 하나 이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증명책임의 문제되는 영역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각각 유리한 사실을 주장을 해줘야 되고 주장된 사실만 가지고 법원은 판사님은 판결을 해준다 그랬죠. 판결을 내려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얘 주장도 들어봤고 얘 주장도 들어봤어. 얘 주장도 들어봤는데 각각 주장을 들어봤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 없습니다. 판단이 안 서는 상황도 올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는 상태가 있게 이래 되는데 즉 진위 불명 상태에 이래 빠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판사님이 야 이거는 누구 말이 맞는지 내가 판단이 안 서니까 판결을 할 수 없겠다라고 돌려보내면 안 돼. 돌려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판결을 내려줘야 되거든.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도 안 서는데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판결할까 이 말이거든. 어떻게 판결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 활용되는 게 이거 증명책임 입증 책임을 가지고 증명책임 입증 책임을 가지고 활용하게 이래 되게 되고 이걸 가지고 해결해서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증명 책임 있는 사람이 제대로만 증명했다면 판사인 내가 이 상태에 안 빠졌을 거거든. 이 상태에 빠지지 않았는데 증명 책임 있는 사람이 제대로 증명을 못 해가지고 내가 이 상태에 빠진 걸로 봅니다. 따라서 증명 책임 있는 사람이 패소입니다. 증명 책임 있는 사람이 패소가 이래 된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게 승패가 달라지는 게 이게 증명 책임이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법률 요건 분류서를 가지고 법률 요건 분류설, 다른 말로 행정법 책에 보면 뭐 규범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규범설, 조문 가지고 표현합니다. 조문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게 증명 책임을 구분하게 되는데 법률 요건 분류설에서 말하는 것은요. 소송에서는 각각 유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원고한테 유리한 사실이 있고 원고한테 유리한 사실과 피고한테 유리한 사실이 있거든. 피고한테 유리한 사실이 있게 이래 되는데 각각 소송에서는 유리한 사실들을 소송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들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니까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과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은 각각 스스로 입증해야 돼. 각각 스스로 입증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보면 원고가 유리한 사실은 만약에 얘한테 돈을 1억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1억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1억 받을 권리가 성립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걸 인정받으면 유리해. 이걸 인정받으면 유리하게 되고 반대로 피고는 을한테 1억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은 갑한테 1억 줄 게 없다는 겁니다. 1억 줄 게 없다. 따라서 효력 요건 자체가 부존재하다는 사실. 부존재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이때는 피고한테 유리하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줄 게 없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면 부존재 사실을 인정받으면 피고한테 유리해지긴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부존재 사실을 일으키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얘 권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장애 사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권리장애 사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 권리가 무효가 이래 되기 때문에 뭐 원시적 불능이라든지 의사 능력 없다든지 이래 가지고 원시적 무효가 이래 됐기 때문에 당신은 권리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부존재를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권리가 원래는 있었지만 권리가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사라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권리 멸각이라고 부르고 소멸하고 같은 말. 소멸사실, 매각사실 이거 같은 말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또 하나가 권리를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사실 사실이 있게 되는데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엄마가 벤츠한테 뽑아주기로 했거든. 벤츠한테 뽑아주기로 했어. 그러면 학생이 노무사 수험생이 벤츠한테 뽑아주세요라고 청구하려면 노무사 시험에 붙어야 돼. 그지? 노무사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노무사 시험에 붙지도 못한 애가 벤츠 사달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기특에 맞는 기특에 맞는 소리를 하고 있게 되니까 권리 자체 발생을 막는 사유가 됩니다. 막는 사유가 이래 되니까 조건 성취되고 하라는 겁니다. 조건 성취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저지시키는 사실들이 존재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장멸조로 표현하면 돼요. 장멸조로 표현해서 권리를 저지시키는 사실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각각 너네가 입증하라는 겁니다. 각각 너네가 입증하면 그러면 소송에서 얘가 이걸 먼저 입증해 줘야 돼요. 성립. 내가 얘한테
우리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성립하고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입증하면요. 먼저 입증하면 얘는 권리를 부존재시키는 사정들, 권리를 부존재시키는 사정들, 즉 효력 요건의 부존재, 효력 요건의 부존재고, 이 부존재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세 가지 모습으로 이래 나타나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자, 질문 한번 풀어볼까? 풀어보시면, 갑이 을한테 돈을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걸 얘가 입증하는 게 맞아? 아니면 얘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입증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소멸시효 자체를 내가 지켰다는 거,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원고가 입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돼서 권리가 사라졌다는 걸 피고가 입증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누가 주장하고 누가 입증해야 될까? 누가 입증해야 될지, 그 부분이 문제고, 다른 게 제척기간 안에 권리 행사해야 되거든. 제척기간 안에 권리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 이런 거 1년 5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제척기간 안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척기간 지났으니까 당신은 채권자 취소권을 못합니다. 이렇게 입증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입증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를 입증해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권리는 성립, 존재만 나타내주면 돼요. 존재만 나타내주면 되고, 소멸시 완성됐다, 제척기간 지났다, 이런 것들은 다 권리 멸각 사실이거든. 권리 멸각 사실이 이래 되게 되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피고, 효력 요건의 보존자를 다투는 피고가 입증하기에 이래 되게 되니까, 이렇게 입증 책임 분배, 입증 책임을 이래 분배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리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학설 이름을 붙이지, 이름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요건 분류설, 행정법책에는 규범설 이래 나오거든요. 규범설이라고 나오게 이름이 이래 붙어 있냐 그러면, 민법의 아버지들은 이것까지 예상하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대개 우리 민법 전문 문장 중에서요. 민법 문장 중에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거, 역접으로 시작되는 거, 그러나 시작되는 그 앞에 문장을 본문이라고 부르고, 본문에 있는 것들은 다 원칙을 규정해놨습니다. 성립요건, 원칙에 대해서 규정해놨고, 그러나부터 시작되는 단서조문이죠. 단서조문이 있는데, 단서조문에서는 모두 효력 요건을 규정한 건 하나도 없어. 효력 요건을 규정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나부터 시작되는 것은 모두 효력 요건 부존재를 규정해놨어. 그래서 예외 사유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따라서 이게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이 나오는 겁니다. 객관식에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고, 그래서 조문 정리를 하시면 되고, 민사소송에서 정명책임을 행정쟁송은 준용해요. 왜냐 그러면 행정쟁송은 소송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정명책임이나 이런 개념들은 민사소송을 끌고 가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래 되게 되고, 재작년 기출입니다. 이게 재작년 행정에서 2차에서 이래 출제돼가지고 정명책임 설명하라 이래 출제가 이미 돼버렸고, 이걸 쭉 써들어가는 그런 문제로 처리되게 되니까 주관식에서 한번 이렇게 출제되고, 객관식 문제 풀 때 이게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날부터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았다는 걸 누가 입증합니까? 이런 게 나왔거든.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누가 유리해질까? 그거 동의받았다는 걸 밝히면 누가 유리해질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동의 없으면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유효 조장해도 되고 취소해서 무효 조장해도 돼. 그러면 없다는 게 자기한테는 편해. 없다는 게 편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동의받았다는 걸 밝혀버리면 이게 확정적 유효가 돼버리니까 취소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장하게 되고, 속임수 누가 입장할까? 속임수를 써가지고 미성년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면 속임수를 썼다는 걸 누가 입장할지가 문제되는데, 그거 입증해졌을 때 좋아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속임수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취소권 배제돼 버리거든. 배제가 이래 되니까 당연히 상대방한테 유리한 사실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이래 정리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135조 한번 135조 조문 135조 보시면 135조 이래 조문을 이래 보시면 1항 보시면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주인을 받지 못한 때는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135조 무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요, 상대방이
무건대리인한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1항에서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을 때요. 추인을 얻지 못할 때 그때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2항을 볼까? 2항을 보면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은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제한 능력 상태에 있었다면 이때는 1항을 적용 안 한다 이래 돼 있죠.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어를 1항하고 2항하고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1항은 이런 걸 갖추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 요건을 표현하고 있고 이거는 반대로 이러이러하면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이러하면 할 수 없다. 적용하지 않는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왜 국어를 이걸 다 플러스로 반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갖춰야 된다.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묻지 못하면 선이 무가 싫을 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제한 능력자일 때는 묻지 못한다고 돼 있으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면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왜 굳이 이 문장을 이렇게 다르게 해놨을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그러면 같은 국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문장을 바꿔서 이렇게 문장을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눈다. 이것 때문에 나누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립 요건 적극적 표현한 거 이런 거는 원고가 입장하게 되고 지금 2항에서 이러이러하면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 이걸 다른 말로 효력 요건 부존재를 규정한 거라고. 효력 요건 부존재를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2항에 있는 거는 피고 2항에 있는 거는 피고가 입장하게 이래 되니까 선의무과실을 누가 입장할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누가 입장할지 선의무과실을 입장할지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입장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조문 표현상 이거는 피고입니다. 피고가 입장하게 되니까 무건 대리인이 입장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래 되게 되겠죠. 답으로 나왔죠. 답으로 이래 출제가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래 이해하시는데 대신에 조문을 다 외워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 조문은 항상 이래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 조문들이 따로 있어. 특히 그 백구조 차고 중과실 누가 입장할까 이게 나오거든. 중과실 누가 백구조 중대한 과실 없어야지 차고 취소할 수 있거든. 그러면 중대한 과실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될지 문제되는데 조문 봐. 백구조 이렇게 곧 해야 되는데 백구조 조문 보면 중대한 과실이 본문에 있어 단서에 있어 이 말입니다. 본문에 있는지 단서에 있는지 백구조 조문을 가지고 해결하게 되는데 백구조 1항에 중대한 과실은 단서에 있다. 그지? 단서에 있다. 그러면 본문에 있는 것들은 원고 표의자가 입장하고 단서에 있는 것은 피고 상대방이 입장하게 되니까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따라서 중과실 있다는 걸 입장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막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이게 효력요건 부존재로 이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게 나오거든. 이런 게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골라놓고 그런 것들을 따로 외워주고요. 외워주게 이래 되고 나머지는 그냥 조문 가지고 아니면 누구한테 유리해지는지 이렇게 기획해서 이래 정리하고 요걸 소송법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행정쟁송 이래 소송법까지 이래 끌고 가서 수업해서 나올 때 그게 입증책임 문제가 이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에 있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다른 입증책임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게 민사소송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준용할 수밖에 없게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래 동일하게 이래 적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래 구조니까 그런 구조로 이래 정리하고 지금부터 입증책임 문제가 나오면 이게 조문 문제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왜 국어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조문을 읽을 때 보면 왜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구분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고 본문에 있는지 단서에 있는지 이렇게 잘 구분해서 하나씩 대입하시면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법이 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냥 허투루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제가 읽어보니까 점도 그냥 안 찍어놨더라고. 이거 점도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있게 이래 되니까 그 쉼표 이런 것들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 있더라고. 의미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문 자체를 이래 잘 보시고 주관식 할 때 법전 주는데 그것도 잘 봐. 법전 가지고 잘 활용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판례 외우기 바빠가지고 그 판례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따라가기 힘든데 실제 조문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암기 부담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보이거든. 나중에 그게 보이는데 근데 강사님이 계속 수업하면서 조문부터 읽어주면서 이래 막 정리해 주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복습할 때 보면 거의 다 판례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판례 외우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 조문을 한번 읽어봐라.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1차 공부할 때 노동법 조문을 쭉 정리해 주잖아요.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 사람이라면 가고 가야 되는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조문 정리한 걸 2차에 활용해 먹으라고 2차에 활용해 가지고 이게 2차에도 도움 주는 그런 문제가 되고 경영학 같은 거 이런 거 수업 잘 정리해 놓으면 인사 업무 답안지 쓰는데 좋아진다 그러더라고. 좋아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1차를 그 시간 낭비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낭비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활용해 놓으시면 그런 것들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완전 따로따로 놀고 또 이러지 말고 기간식 풀었는데 또 주간식에서 못 쓰고 이러지 못 쓰겠다 이렇게 그래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부를 이래 그 체계적으로 이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 순서대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다음에 능력인데 능력은 우리 앞에서 봤고 목적에서 이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게 이래야 되게 되는데 먼저 그 105조 106조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요. 105조 106조 논점 법률행위 확정과 관련된 해석 문제를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105조와 106조 105조와 106조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걸 확정을 시키려면요. 법률행위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법률행위를 했는지를 확정을 시키려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석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해석 방법이 이래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자연적 해석이라는 게 있고 자연적 해석이라는 게 있게 되고 두 번째가 규범적 해석이 있고 규범적 해석이 있게 이래 되고 마지막이 보충적 해석이죠. 보충적 해석이 이래 되게 되니까 세 가지 해석 방법으로 보충적 해석이 되고 이게 또 순서예요. 순서에서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하고 이걸로 해석되면 여기서 끝나는데 얘로 해석되지 않으면 규범적으로 넘어오고 자연적 규범적을 통해서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험이 생겼을 때 이 험을 메워주는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게 보충적 해석이 이래 되게 되니까 3번은 간단하게 보시고 자연적 해석은 양 당사자 합치된 진위를 탐구하는 거 합치된 진위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게 이래 되고 갑이 생각했던 진위와 을의 생각했던 진위가 합치된 건지를 보는 거 합치됐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합치된 진위가 존재하면 표시가 무엇으로 됐든지 간에 표시가 어떤 것을 표시했든지 간에요. 표시했던 건지는 합치된 진위의 효과를 이래 부여하겠다는 게 그게 자연적 해석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고 대표적인 사례가 옆에 판례가 나오죠. 판례가 정리되어 있는데 갑이 지금 두 필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X 토지와 Y 토지 두 필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걸 사겠대. X 토지를 사겠대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땅을 둘러보고 가격에 대해서 합의가 끝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X 토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번지를 착각해버렸어. 번지를 착각해서 Y 토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도 Y 토지 등기가 넘어갑니다. Y토지 등기가 Y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래 을한테 이래 넘어가 버리게 이래 됐을 때 그럴 때 얘네들 계약의 운명이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얘네들 계약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체결됐는지를 해석을 해보고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거든. 양당사자 합치된 진위가 있는지를 이래 탐구하게 되는데 갑도 X토지 판다 을도 X토지 산다는 양당사자 합치된 진위가 존재하면 표시가 무엇으로 됐든지 간에 합치된 진위의 효과가 부여되니까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Y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넘어갔다면 엉뚱한 등기가 넘어갔죠.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체결됐는데 등기는 Y 토지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잘못 넘어갔으니까 원인 무효 등기고
말소시켜주고 이거 등기 받았다고 해서 얘 소유자 안 돼. 이거는 잘못 넘어간 등기라고 이래 봐야 되기 때문에 무효고 말소시켜서 돌려줘야 되고 X 토지 등기를 얘는 다시 받아야 돼. 다시 청구해야지 이래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옆에 판례. 매매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 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세예요. 목적물을 Y 토지로 표시했을 때도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해서 성립. X 토지에 관해서 성립. 그래서 양 당사자 합치는 진위가 있으면 표시가 무엇으로 됐든지 간에 진위에 따라서 효과가 이래 부여되고 규범적 해석은 이게 합치된 진위가 없을 때 합치된 진위가 없을 때 규범적에 쓰게 되는데 얘는 A라고 생각하고 B를 주세요라고 이래 말했는데 얘가 그대로 B로 받아들였어요. B로 받아들이게 이래 됐다면 그러면 합치된 진위가 없으니까 자연적 해석은 안 되고 이때는 상대방 시각에서요.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 행위를 일반인이 생각했을 내용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규범적 객관적. 규범적 이래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일반인이 생각했을 내용대로 해석하게 이래 되는 거. 그게 그 규범적 해석이 이래 되고 이때는 그러면 일반인이 해석했을 때 B로 해석돼 가지고 B에 대해서 체결이 돼 버리면 얘는 생각은 A로 생각했거든. A로 생각했는데 얘가 잘못 받아들여서 B에 대해서 만약에 체결된 걸로 이래 보게 된다면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가 되고 이걸 우리가 착오에 빠졌다라고 부릅니다. 착오에 빠졌다라고 불러서 착오 취소가 되고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를 말합니다.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에서 양당사자 합치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착오가 문제되고 여기는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절대로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게 얘도 이걸로 생각했고 이 사람도 이걸로 생각했고 갑도 X토지 판다고 생각하고 을도 X토지 산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없잖아요. 불일치가 없으니까 이때는 착오 문제가 안 나와. 착오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돼야지 착오, 의사 표시가 불일치돼야지 착오가 이래 되게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105조 임의규정 문제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105조 보시면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요. 선량풍속 기타 사회절차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이걸 임의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선량풍속 기타 사회절차와 관계없는 규정,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이래 부르게 돼요.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되는 거고 그 다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의규정하고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요. 다른 의사,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이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게 우선되는 게 맞아? 아니면 법이 우선되는 게 맞아? 임의규정이 우선되는 게 맞을지, 당사자 의사를 우선시키는 게 맞을지가 이래 문제가 되는데 105조 보니까 옆에 그 의사에 따른다고 돼 있죠. 그 의사, 이게 우선, 의사가 우선된다고 우선된다고 이래 돼 있고, 그러면 105조 보니까 임의규정과 당사자가 다른 의사, 다른 합의를 하더라도 이 합의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유효로 본다. 그러면 아까 확정 가능 적법할 때 적법은 임의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되네요. 다른 합의를 유효로 이래 보게 된다. 그러면 적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강행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강행규정을 지켜야 되고 강행규정은 다른 합의하면 무효, 다른 합의하면 무효가 되니까 적법에서는 법은 강행규정을 지켜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 106조 보면 법령 중에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여기까지가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네요. 다른 관습이 있을 때 그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습니다. 다른 관습이 있고 이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불러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른 관습이 존재할 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면 여기에 따라 처리해주면 돼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얘를 우선하는 게 맞아, 얘를 우선하는 게 맞아 이 말입니다. 관습이 우선될지 임의규정이 우선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옆에 보면 그 관습에 따른다고 돼 있죠. 관습에 따른다고 돼 있으니까 얘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105조, 106조 가지고 순서를 나열해 보니까 당사자 의도, 목적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실인 것은 그 다음에 임의규정이 되고 여기는 없지만 우리 최후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법률행위 마지막 해석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해석 기준이 이래야 되니까 네 가지가 이래 나오게 되고, 우리 목사님이 임신 상태 있네요. 임신 상태 있게 이래 되니까 목사 임신 이렇게 네 가지 순서에 따라서 그 법률행위를 해석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그 판례 두 개 나오는데요. 1번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내용을 달리하는 중복 문서가 작성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거 계약서가 지금 두 개 발견돼서 두 개 발견됐는데 같은 내용에 대해서 두 개 발견되면 3월 1일 계약서 하나 발견됐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6월 1일 계약서가 이래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이 계약을 해석해 주는 게 맞을까? 3월 1일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6월 1일 계약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계약을 해석해 주는 게 맞을지가 이래 문제 되는데, 이게 최근 의사겠죠. 이게 최근 의사가 이래 되게 되니까 뒤에 작성된 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 주라 이 말이죠. 옆에 보시면 동일상에 관해서 내용을 달리하는 중복 문서가 작성되면 마지막 작성된 문서에 최종 의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최종 의사가 이래 담겨 있다고 이래 봐야 되고, 이걸 가지고 해석해 줘야지 이래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조금 토익 점수가 높았나 봐. 그래가지고 매도인 해석 네가 좀 똑똑하니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얘네 둘이 합의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적 자치, 사적 자체니까 얘네 둘 간에 이렇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라고 합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래 가능하게 되는데, 다만 이 약정이 법원도 구속돼야 될까? 판사님. 판사님도 그러면 매도인 해석에 따라서 판결해 줘야 될지 그런 말인데 말도 안 되겠죠. 법원을 구속할 수는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이 약정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105조, 106조 두 가지 가지고 이래 정리했고, 자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03조 이래 그 논점인데요. 10분 쉬었다가 여기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